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브리핑 들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박 PD는 어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잘 보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올해가 유난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뭔가 좀 썰렁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이 시국이 그렇잖아요. 막 소리 내면서 즐겁게 즐기기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이런 기사만 저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산타 클로즈드 울고 싶은 연말. 산타 클로스가 아니라 클로즈드 뭘 닫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게 내용이 뭐였냐면요. 한 해 장사의 마무리를 앞둔 유통업계가 크리스마스를 맞았는데도 우울하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실제로 탄핵 정국으로 아까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엄청 가라앉았죠? 거기다 경기 침체까지 앓고 있으니까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서 백화점을 비롯해서 마트건 전통시장이건 다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클로즈도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서울 도심에 있는 백화점들은 팔이 날렸다면서요. 그렇죠. 거기다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그 얘기 하잖아. 어디 일자리 없어? 왜냐하면 은행권을 비롯해서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각 사회 분야로 이 구조조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저희 주변에도 보니까 연말에 일자리를 관두셨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진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어제 저희 친척이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네. 무슨 크리스마스 때 결혼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친척이 어제 결혼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랑 강남에 있는 모 예식장에 들렸는데요. 아니 그래도 크리스마스잖아. 거기다가 강남. 저는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울 줄 알았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안 보여요. 네. 다 스키 타러 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예식장 안에는 하객들이 많이 오긴 했지만 그 주변이 너무 썰렁해서 크리스마스가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나요? 팝스타 조지 마이클 그 엉아가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더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오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는 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너무나 만끽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디 좋은 데 갔다 오셨어요 했더니만 촛불 집회에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네. 제주도 분이신데 저희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마침 결혼식도 있고 해서 하루 전날 올라오셔서 서울 광화문 광장의 촛불 집회를 만끽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9차 촛불 집회가 아주 성황리에 끝났죠. 영화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무려 70만 명이나 모이셨더라고요. 진짜 축제와 같은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재미난 일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일단 촛불 집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낸다고 캐롤 공연을 했대요. 네. 근데 캐롤 가사를 개사를 한 거야. 촛불 집회용으로. 어떻게 개사를 했느냐? 징글벨 노래 아시죠? 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이런 가사잖아요. 네. 이걸 뭐라고 바꿔서 불렀냐면 촛불 이겨서 하야한다면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를래. 재밌죠? 재밌네요. 그리고 송박영신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송구영신을 송박영신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자. 하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재미난 것은요. 35세 미만의 청년들로 주축이 된 박근혜 정권 퇴진 청년 행동. 이 회원들이 무슨 행사를 했냐면 촛불 집회에 참가한 어린이들. 원래 가족들이랑 많이 나왔잖아요. 네. 어린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줘가지고 또 박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청소년 단체 회원들은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광장에 나온 촛불 집회 참가자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재미난 것은요. 뿅망치 퍼포먼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뿅망치요? 뿅망치는 보통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게임이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 인근에 갔던 촛불 집회 참가자들이 빨리 탄핵 인용 의사봉 내려쳐라 뿅망치로 대신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였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것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시민이 한 얘기가 저는 귓가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번 하야 크리스마스까지 총 9차례 촛불 집회가 진행됐잖아요. 여기에 참가하신 전국적으로 시민분들이 900만 명이 넘는데요. 예. 오늘 31일로 10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죠. 10차 때까지 합치면 아마 올 한 해 촛불 집회 참가한 시민의 숫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대요. 국민의 5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4차 집회 때부터 9차 집회 때까지 경찰 연행자가 제로!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네. 진짜 평화 기조가 연출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선진국 사람들도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바람대로 탄핵 결정이라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국민들이 더욱더 따뜻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바람대로 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거짓말 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코를 만진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코를 만지지도 않는다. 귀가 캥길 때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다. 한국인들은 거짓말할 때 오히려 상대를 똑바로 쳐다본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짓말에 대한 상식은 모두 틀렸다. 한국인에게는 한국인만의 거짓말 신호들이 따로 있다. 5년의 조사 기간 1083개의 거짓말 사례에서 뽑아낸 한국인만의 거짓말 특징 25가지. 쉽게 속이고 쉽게 속는 우리, 쉽게 분노하고 쉽게 용서하는 나라. OECD 사기 범죄율 1위 국가, 거짓말에 관대하고 무감각해진 한국에서 나를 지키는 강력한 행동 심리학.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보인다. 지금까지 몰랐던 한국인의 거짓말 신호 25가지. 한국인의 거짓말. 도서출판 추수밭.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르신들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 중에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최근에 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어르신들이 급증을 했다는 겁니다. 오, 그래요? 사상 처음으로요, 연간 가입자 수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한 해에 10,000명이 가입을 한 거는 이 연금이 2007년 출시된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서 누적 가입자 수도요 4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 한 해 10,000명이 많이 가입했다고 했으니까 저는 한 10만 명은 넘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네, 아직까지는 이 상품 자체가 인지도가 생각만큼은 높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 부모님들의 정서가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모은 거는 딸랑 집안채인데 요거 우리 자식 새끼들한테 줘야지, 이런 심리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요, 11월 기준으로 올해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9,637건인데 매달 900건가량이 가입되는 추세죠. 그래서 이달 중으로 10,000건을 넘는 게 확실시 된다. 배경이 뭐냐? 고령화로 노후 빈곤에 대한 불안감이 최근 들어서 더 커졌다는 겁니다. 이 주택연금은 그런 상품이죠. 집을 은행에 맡겨놓고 대신에 다달이 월급을 타듯이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3종 세트로 출시가 됐습니다. 올해. 이 3종 세트가 뭐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그리고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요렇게 3가지인데요. 특히 부부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신청을 하면요, 일반 주택연금보다 8에서 15% 더 많이 연금을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올 한 해에만 10,000명이 가입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깐깐해집니다. 그리고 공급 과잉이 확실시 되고 있죠. 현재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앞으로는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택연금 상품이라는 거는요, 가입 시점에 집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가입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보도를 접하면서 참 각박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정말
월급쟁이들은 유일한 재산 아닙니까? 집이. 이 마지막 남은 집마저도 은행에 저당을 잡힌 채 연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서민들의 상황입니다. 너무나 씁쓸하군요. 탄핵 정국을 맞아 화려하게 부활하신 분이 계시죠? 유일호? 그렇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아니 탄핵 정국을 맞아 부활을 했으면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너무 나서는 것 같아. 네. 오늘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 내년까지 하겠다는 거야. 내년까지. 구조조정은 그렇고 경제부총리도 내년까지 해먹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유 부총리는요.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주요 경기 민간 업종에 대해 4개 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액션 플랜을 재점검해 내년 추진과제 이행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경쟁력 강화 방안의 액션 플랜. 아이 뭐 말은 좋은데 이 액션 플랜이라는 게 자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액션 플랜 얘기하니까 그 짱구의 액션 가면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것처럼 멋지게 악당을 물리쳐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악당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서민들 대상으로 자르겠다는 얘기니까 너무나 서글퍼지더라고요. 네. 아무튼 정부가 밝힌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내년에 신용위험 평가 등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서 건설 등 여타 주력 산업에 대한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서 필요시에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 뭐 이것도 빨리 잘라버리겠다 이 얘기인 거죠. 네. 유 부총리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 패키지 플랜. 뭐 미리 이렇게 구조조정 패키지를 싸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르는 것도 이제는 패키지화해서 아주 깔끔하게 하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패키지도 뭐 닥치면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이만큼 잘라버리겠다.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의 이 무능한 정부는 이럴 때는 참 선제 대응 잘하네. 그러니까 AI나 독감은 퍼지도록 방치해두더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일호 부총리가 이런 프리 패키지 뭐 이런 말까지 붙이면서 구조조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경제부총리 관련된 그 공무원들부터 좀 프리 패키지들을 하면 어떨까요? 그렇죠. 너네부터 구조조정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앞으로는요. 전철에서 휴대전화용 보조 배터리를 무료로 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대상은요. 5호선에서 8호선까지. 서비스 이름이 해피스팟이라고 합니다. 해피스팟이 무인 대여기에서 보조 배터리를 무료로 빌릴 수가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모두 되고요. 내가 내리고 싶은 역에서 바로 반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렸던 곳에 다시 가서 반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 이건 편리하겠네요. 네. 5, 8호선 152개 역에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3시간까지 무료고요. 시간이 초과가 되면 반납 지연료가 부과됩니다. 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앱이 또 따로 있는데요. 무료 사용 잔여 시간, 과거 이용 내역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충전기 대여와 반납을 예약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돈이 드는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와이파이 존을 좀 더 늘리면 어떨까 하는 네티즌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더라고요. 박 PD는 2년 전쯤에 나온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 보셨나요? 봤습니다. 그 영화가 OS랑 사랑을 하게 되는 좀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네. 인공지능 OS. 근데 그 인공지능이 남자 주인공의 마음을 너무나 잘 파악해서 진짜 맞춤형으로 귀에 쏙쏙 그러니까 내 귀에 캔디처럼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을 무렵에 사람이 로봇에게 당하는 그런 영화도 봤거든요. 엑스마키나. 맞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로봇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탈출을 도와주다가 사람 남자는 거기에 정작 갇혀버리고 여자 로봇만 탈출에 성공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SF 같은 영화가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뭔 얘기냐면요. 24일 미국 온라인 매체 쿼츠가 전한 바에 따르면요. 최근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대에서 열린 로봇 관련 컨퍼런스에서 2050년경이면 인간과 로봇 간의 결혼이 합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대요. 합법화요? 그렇죠. 이게 합법화되기 전부터 결혼은 훨씬 많았을 거 아니야. 한 5, 6년 전부터는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불과 30년 남았다는 얘긴데. 그렇죠. 아이,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로봇이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런 주장을 펴신 분은요. 인공지능 전문가인 데이비드 레빗 박사라고 하는데요. 이 박사는요. 주제가 이거예요. 로봇과 나누는 사랑과 성관계. 이런 주제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과 로봇 간의 결혼이 2050년경이면 합법화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레빗 박사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혼합현실랩의 디렉터이자 영국 런던 시티대 교수인 에드리언 척도 이런 전망에 동조를 했대.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 이 척 교수는요. 이것이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지만 35년 전 사람들은 동성결혼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또 1970년대까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백인과 흑인 간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았다. 사회는 무척 빠르게 진보하고 변한다. 벌써 이런 게 다 허용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든 게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동성이든 백인과 흑인이든 어쨌건 사람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로봇이랑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얼마나 발달한다는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SF 영화에서 봤던 게 조만간 거의 모두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은 사람인지 로봇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진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AI 관련돼 가지고 어떤 국내 컨퍼런스에서 한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AI가 활성화되기 전에 돌아가시는 게 희망이래. 그때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네.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죠. 워런 버핏이 일본의 지진보험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진보험이라 하면 지진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일본 현지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벅셔 해소웨이 보험팀에서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마크 브로이라는 사람에 따르면요. 이 회사가 일본에서 다른 보험사의 지진보험 계약을 인수하는 재보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재보험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사의 보험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진이나 화재나 항공, 선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험사 자체로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벅셔 해서웨이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오호. 빠르면 다음 달 일본에 진출한다고 하고요. 2018년, 이거 또 말하고 보니까 좀 이상한데 2018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요. 벅셔 해서웨이가 시총이 글로벌 4위더라고요. 우와. 글로벌 4위고요. 저는 투자만 하는 줄 알았더니 보험과 제조업 투자를 병행을 하고 있더군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참에 일본 지진보험에도 들어가 보겠다. 근데 일본이 우리가 알기로도 지진이 정말 자주 일어나는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가입률이 10%밖에 안 된대요. 오, 그래요? 그만큼 먹거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아하.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왜 지진보험에 가입을 안 했냐 보니까 화재보험 이런 거와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벅셔 해서웨이 같이 돈이 많은 회사가 이 시장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보험료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입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워런 버핏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지진까지 보험을 들어야 된다니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브스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 아시죠?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사업, 복권, 땡.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이요. 여기 부자가 되기 위해 억만장자와 결혼하기로 한 프랑스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봤자 그들과 같은 부자가 되기는 글렀으니 차라리 억만장자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정말 결혼한 건 아니고요. 프랑스에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경제 풍자 연극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양극화, 경제 불평등, 좋은 말이긴 한데 조금 지루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 여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저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하려는 신부를 연기합니다. 억만장자의 실체를 가감없이 까발리는 그녀의 비평이 아주 매섭습니다. 그녀가 본 억만장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는 억만장자와 결혼했다. 기대 바랍니다. 도서출판 한빛피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국제뉴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 한 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네. 올해가 2016년 원숭이 해였잖아요. 근데 병신년이었잖아.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긋지긋한 병신년이 가서 너무 좋대요. 이게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아직 안 갔잖아. 이제 갈 수 있다고 이분은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처럼 병신년을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큼 올 한 해가 다사다난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를 웃기고 울렸던 국제뉴스를 살펴보면서요.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도 한번 전망을 해볼까 합니다. 정유년 맞죠? 가운데 뭐 한 글자 빠진 건 아니죠? 그렇죠. 이상해. 그러니까 그쵸? 병신년 가고 정유년. 진짜 우리 애청자분 말씀 맞다나 우주의 기운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올해 우리를 가장 놀라게 했던 국제뉴스 꼽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꼽을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선거. 네.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 뉴스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었지만 11월 8일 대선 투표일 당일까지도 거의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점쳤잖아요. 네. 그날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에도 오전까지만 해도 클린턴 당선 확률이 90% 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결국은 당선이 돼버렸죠. 진짜 아까 얘기대로 뉴욕타임즈는요 93%, 허핑턴 포스트도 96%, 또 프린스턴 대학은 무려 99%로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했었잖아요. 네.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죠. 야, 통계에서 90%면 거의 100%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프린스턴 대학은 이거 어째 99%를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러시아 해킹 이것 때문이다. 네. 또 피자게이트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이런 음모론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너진 중산층들의 성남 민심이 이 트럼프 당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있죠. 그리고 성남 백인을 뜻하는 앵글리 화이트. 이쪽에서 엄청난 분노를 트럼프의 당선으로 표출시켰다. 이런 설명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재미난 것은요. 그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트럼프를 풍자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무어 감독 있죠.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은요. 몇 달 전부터 트럼프의 당선을 점쳐왔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전망이 제발 틀리긴 바라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변절했나? 이런 얘기까지 그 당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무어 감독이 얘기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 무어 감독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 시스템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비록 트럼프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를 마치 화염병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화염병처럼 시스템을 향해 던져버려 브렉시트와 같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보자는 심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서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네. 실제로 근데 무어 감독의 전망이 맞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요. 벌써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일단 1기 행정부 인선 이거 발표할 때마다 난리가 나고 있어요. 진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지지하고 핵무기 억제와 기후변화 등 국제적인 합의와 동맹에도 도전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어. 이거를 인선을 통해서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초강경론자들을 핵심 요직에 앉히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 내년 1월 20일에 트럼프가 공식 취임하게 되는데 그 이후 미국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푸틴 친구를 국무장관에 앉힌 게 압권 아닙니까? 그렇죠. 푸틴이랑 벌써 브로맨스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아, 어떻게 적국의 우두머리의 친구를 장관에 앉힐 수가 있을까요? 아, 트럼프한테는 적국이 아니죠. 비즈니스 세계에선 적이 어디 있어. 아, 그렇군요. 트럼프는 대통령도 비즈니스처럼 할 거란 전망들이 많아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던 또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메리카 대학의 역사학과의 앨런 리트만 교수. 이 양반은요. 뭐라고 전망을 했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전망을 하셨는데 트럼프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결국 탄핵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대. 네. 당선도 예측하고 탄핵될 것이라고도 전망까지 했어요. 이 교수님은요. 1984년 이래 실시된 모든 미국 대선의 승자를 맞춘 걸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당선도 맞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리트만 교수가요.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일을 저지르는 식으로 탄핵당할 여건을 만들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자신했다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트럼프도 박근혜와 같은 길을 걷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당선 다음으로 또 전 세계적인 충격을 몰고 왔던 사건이 있죠. 미국 금리 인상.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 12월 14일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0.25%에서 0.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20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후 1년 만에 또다시 인상한 거란 말이죠. 이에 따라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세계 주요국들이 잇따라 돈줄 째기에 나설 것이다. 뭔 얘기냐면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자산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어디냐? 유럽 중앙은행이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 따르면요. 지난 1년 동안 유럽에서 빠져나간 자산 규모가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무려 5,288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656조 원 정도 돼요. 이 돈이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야. 엄청난 돈이네요. 그렇죠. 이는요.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유출세라고 합니다. 아니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요. 미국과 유로존의 국채 수익률 격차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란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2.566%래요. 근데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있죠.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0.27%. 허허. 두 국가의 국채 수익률 격차가요 2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일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에 더 눈이 쏠리겠죠. 이에 따라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 8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내년 4월부터 월별 자산 매입 규모를요 800억 유로에서 600억 유로로 축소하겠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돈줄을 죄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래서 국채 수익률도 올리고요. 유로화 가치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가치 하락도 막겠다는 보관으로 읽혀집니다. 이 금리라는 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금리는 반대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기 마련인데 이렇게 국채 수익률 차가 거의 10배가 나버리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유럽뿐만이 아니에요. 어디가 또 난리가 났느냐? 중국도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조짐이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최근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달러화는 계속 치솟고 있죠. 네. 반면에 아까 얘기 드렸던 유로화도 그렇고
중국의 위안화도 계속 급락하고 있죠. 급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유럽에서도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갔다고 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란 얘기인 거예요.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요. 올해 11월 말 현재 3조 5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57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5년 8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거야. 외환 보유가 이만큼 줄었다는 거는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중국 정부가 난리가 났대요. 어떻게 난리가 났냐? 중국 기업이요 100억 달러 이상, 약 11조 원 이상이죠. 대형 M&A에 나서거나 핵심 사업과 무관한 10억 달러 이상의 해외 기업과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서 제주도에 있던 중국 돈이 다 본토로 컴백홈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 IT 업체들과 계약 맺은 것도 다 파기시켜버린다는 얘기들이 솔솔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뿐만 아니죠. 중국 기업만 돈줄을 쥐는 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 번 거 지네 나라로 송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송금을 이런 식으로 방해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5천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500만 달러 이상이라도 승인받아라. 니네 마음대로 돈 빼내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하. 그러니까 중국에서 돈 벌어도 본국으로 송금할 방법이 막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중국 당국이 이런 방법만으로는 대규모 자금 유출 사태를 막기가 힘들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대요. 네. 결국은 최후의 수단인 금리 인상 조치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미국도 금리를 올리죠. 유럽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신흥국들, 새우인 신흥국들이 자금 유출 압박에 엄청나게 시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제금융센터와 국제결제은행 등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외채 규모가요. 6조 9천억 달러 정도 된대요. 한 8,073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이 가운데 문제가 70%가 달러 표시 채권이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올라가고 있으면 이 많은 빚을 나중에 상환할 때 부담이 엄청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 사이에 화폐 가치가 10% 넘게 폭락한 국가들이 속출하고 있대. 어디냐? 터키, 폴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현재 외국에서 받을 채권에서 갚아야 할 채무를 제외한 순 대외 채권이요. 네. 3,800억 달러에 달한대요. 받을 돈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당장에 이런 직격탄까지는 아닌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딜레마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지난 15일에 미국 5년 만기 국채 금리가요. 2.048%였거든요. 근데 한국의 5년 만기 국채 금리가요. 1.888%예요.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높아. 시장 금리 역전 현상이 벌써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미국 국채 사지 한국 국채 사겠습니까? 그렇죠. 한국에 투자해놓은 돈 다 빼서 미국에 갖다 넣겠죠.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출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국제뉴스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포퓰리즘 쓰나미. 이 포퓰리즘 쓰나미가 기득권 체제를 뒤흔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6월 23일 날 벌어졌던 브렉시트죠.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영국에서 일어난 당시에도 잔류가 우세할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망했었는데 이 전망을 깨고 영국인들은 국민투표에서 EU 탈퇴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유해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영국은 유럽이랑 이별을 고한 거야. 네. 많은 언론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브렉시트의 원인, 이거 난민 증가 때문이다. 테러 위험 고조, 뭐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외국인들에 대한 불만도 브렉시트를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브렉시트를 선택한 진짜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쌓였던 세계화에 대한 누적된 불만, 부자들만 살찌우는 신자유주의로 상징되는 세계에 대한 영국인들이 거부의사를 밝힌 거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라는 화염병을 던진 것처럼 말이죠. 영국이 먼저 던진 거예요. 그런데도 기존 언론들은 이런 점보다는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아간 데 대한 분노라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공격 등 일부의 일탈 회계를 과장해서 전하기도 하고요.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독일 시내에서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주요 언론들을 보니까 메르켈 총리 외통수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대기업들을 향하는 화살을 서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라도 돌리기 위한 수책으로 보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부자와 대기업들에게 광고를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언론들이 아직도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이런 신자유적인 주장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브렉시트나 미국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도 왜곡된 시각을 아직도 많이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진짜 뒷면에 실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또 브렉시트의 영향으로요.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체코 여기서도 우리도 EU 탈퇴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요. 중도좌파 집권 사회당이 몰락해버렸죠. 그리고 구구당의 국민전선에 마린 르펜 대표와 우파 공화당 후보의 프랑스와 피용이 내년 대선에서 맞붙을 게 유력해지고 있다고 해요. 네. 누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또 이탈리아에서는 얼마 전에 포퓰리즘 정당의 오송운동이요. 마테오 렌치 총리가 추진했던 개헌 국민투표를 부결로 이끌었잖아. 또 아이슬란드에서는 해적당이 원내 공동 제2당이 올라가지고 정권 구성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네.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세계 2차 대전을 유발한 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당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범죄와의 유혈 전쟁을 내섰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네. 그리고 트럼프와 브로맨스를 맺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 두 양반의 자국 내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다 따지고 보면 반세계 물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아니 이들 나라 대통령들은 인기가 이렇게 좋다는데 왜 우리는 인기가 이렇게 없어? 그러게요. 근데 우리와 비슷한 나라가 또 한 군데 있죠. 우리나라에서 땅을 쭉 파고 내려가다 보면 만나는 나라, 브라질. 그렇죠. 우리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브라질이요. 남미 최대의 강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대요.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지도자인 지우마 후세프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측근 비리 등으로 탄핵을 당했잖아요. 여기는 벌써 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 대통령 자리를 이어받은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요. 또다시 권력형 부패가 드러났대. 그래서 이어받은 이 대통령도 또 탄핵 위기에 빠졌다는 거야. 테메르 대통령 임기는요. 이게 중간에 이어받았으니까 2018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벌써 브라질 야당들이 탄핵을 청원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국내에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는 황교안 국무총리도 탄핵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잖아. 네. 이거랑 어찌 보면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브라질에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배경을 봐도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일단 브라질에는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는 없었지만 경기 침체가 너무나 심각했다는 거예요. 네. 지난 3, 4분기 브라질 GDP 성장률이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8%에 그쳤대요. 그래서 7분기 연속 경제가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브라질 기업 투자가요. 전분기 대비 3.1%나 줄여버렸대요. 이렇게 되니 국민들의 불만이 치솟은 거죠. 진짜 이거는 전국 혼란을 틈타 최근 국내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있잖아. 인재들도
안 뽑겠다고 하고 네. 이거랑 너무나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정반대에 있는 브라질과 한국의 현재 모습이 비슷하다는 게 전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극과 극은 통하나 봐요. 위치가 극과 극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또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G2로 꼽히는 최강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 지역 패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를 올해 열었잖아요. 네.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와 극단주의에 심취해서 IS를 추종하는 자생적 테러리스트 있죠.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데 이 테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올 한 해를 참 우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또 신생아 소두증 이것도 국내에서 상당히 두려워하신 분들이 많았었죠. 또 뇌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이것도 확산돼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잖아요. 반면에 재미난 점도 있죠.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 밥 딜런이 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잖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기억하게 하는 이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병신년 얼마나 병신짓들이 많았는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다가오는 정유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미리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사회가 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나? 일단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올해 가장 처음 눈길을 끌 행사가 1월 20일 날 열리죠. 미국 워싱턴에서. 그렇죠. 트럼프가 취임하죠. 그렇죠.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트럼프 취임이 끝나자마자 세계의 눈은 유럽으로 쏠릴 것 같대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시 얘기 드렸던 프랑스가 4월에 대선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10월에는 독일 총선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4월과 10월 양 선거를 통해서 유럽연합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프랑스나 독일 두 나라 중에 하나라만 이탈을 해도 EU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EU 탈퇴를 선언했던 구구파의 장 르펜이 대선 1차 투표 통과를 사실상 예약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제1당 공화당 후보인 피용 전 총리가 르펜의 질주를 막아달라 이렇게 기대를 받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대통령 퇴임 이후 최후의 희망으로 불리고 계신 메르켈 총리가 10월 4연임에 도전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베를린에서 테러도 일어나고 난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고 해요. 승리를 네. 장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럽에 이런 선거뿐만 아니라 또 주목해야 할 만한 선거가 또 있어요. 어디냐? 이란 대선. 이란이요? 이란도 5월에 대선을 치를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란 대선은요,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판도가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대요. 왜냐면요, 이란은 오바마 정권 때 수교를 하면서 양측이 화해 무드였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아니 그거 나 인정 못해. 벌써 이렇게 나서고 있잖아요. 네. 핵 협상, 경제 제재 해제 뭐 이런 거 다 거부하겠다. 트럼프가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중도 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이 재선이 될 가능성이 간당간당하다는 거예요. 벌써 이란의 보수 강경파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올 한 해 캘린더를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사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2월 7일이 마스트리트 조약 있죠. 유럽연합 조약 요 체결 25년이 되는 날이래요. 네. 그리고 4월 16일은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조승희라는 한국계 학생이 범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6월 26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리포터 시리즈 출간 20년이 된 날이래요. 조앤 롤랭. 그리고 8월 6일은 팝스타 엘비스 프레슬리 사망 40주기가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인 이제 8월 31일은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20주기라고 해요. 또 내년 12월 3일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심장을 이식 수술 성공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날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내년도 올해만큼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망령으로 인해 99%와 기득권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죠. 또 전
전 세계가 화합이 아닌 각자 도생 양상을 격화해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도 너무나 높아 보여요. 네. 특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글로벌 기업, 정치인, 언론 이런 사람들이 분쟁을 조장할 우려도 너무나 높다는 우려가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 세계인들이 좀 더 철저한 각성이 필요해 보여요. 좀 더 이해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쉽지 않죠. 말만 쉽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잠시 얘기했던 내년도 캐란다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잖아요. 해리포터? 그렇죠. 내년에 20주년이 되는 해리포터가 좀 마법을 부려가지고 이런 전 세계적인 갈등들 싹 사라지게 하고 전 세계에 사랑만 넘쳐나게 만들어줄 순 없을까요? 아, 그건 힘들 겁니다. 이게 됐었으면 그 전에 벌써 됐죠. 해리포터보다 더 유명한 마법사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아니, 더 유명한 마법사가 누가 있어요? 많이 있었죠. 오즈의 마법사도 있고요. 우주의 마법사요? 아, 저는 근데 이 PD님이 쭉 브리핑을 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당장 내년 빠르면 3월? 4월. 아, 우리의 대선이 더 시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올 한 해를 짚어보고 내년도를 한번 전망해 볼까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국제 뉴스를 짚어봤으니 내일은 박 PD가 우리 경제와 IT 뉴스를 짚어주실 거죠? 맞습니다. 내일 순서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제가 지난 주말에 들었던 충격적인 소식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요. 최순실 일가가 독일에 8천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합쳐보면 최대 10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런 정황이 벌써 독일 사정 당국에 포착됐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놨어요. 예상은 했었지만 숫자가 구체화되니까 놀랍긴 하군요. 그렇죠. 이 매체는요. 벌써 우리나라 특검팀과 법무부 사정 당국이 독일 검찰과 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요. 10조 원. 이게 말만 들어봤지 진짜 얼마나 되는 규모인가 따져봤더니만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숫자예요. 일단 이 보도가 맞잖아요. 그러면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던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 있죠. 트럼프의 재산과 맞먹어. 트럼프 엄청난 부자라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최순실 맞먹는데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참가하면서 신고한 재산이 10조 원 정도 된다고 밝혔거든요. 이거랑 맞먹는 거예요. 그러고 더 놀라운 얘기는요. 국내 재벌 순위 최순실이 진짜 10조 원이 맞다고 하면 우리나라 재벌 순위 당당 2위에 오른다는 거야. 그렇죠. 이건희 삼성 회장 재산이 약 1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재산이 9조 7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최순실이 2위에 오르는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공식 재산이 한 7조 원 정도 되거든요. 최순실보다 적어서 4위로 밀려난다고 합니다. 하하. 재밌죠. 그런데 최순실은 이런 내용이 불거진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 이런 망언을 했다고 해요. 일단 나 10조 원 없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모두 헌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헌납은 진짜 공식적으로 자기가 번 돈을 갖다 바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몰수당하는 거지 이게 왜 헌납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몰수와 헌납 이 두 용어의 차이를 모르는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런가? 그렇죠. 아무튼 이런 내용에 대해 오늘 아침 전우용 역사학자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최순실이 빼돌려 유럽에 감춰둔 재산이 10조 원이라던데 종박단체는 탄핵 반대 집회를 계속하겠답니다. 개도 주인이 자기 밥그릇을 뺏어 먹으면 짖을 줄 압니다.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공연이 생긴 게 아닙니다. 자, 구구절절이 진짜 맞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소식을 보면서 제가 지난 주말에 몸도 안 좋고 또 결혼식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촛불집회에 못 나갔었는데 더 이상 개돼지 취급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주말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들더라고요. 네. 진짜 10차까지 1000만 명 모이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저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말은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촛불 들고 문 내린 스타벅스 문 내리기 전에 거기서 커피 한잔 하고. 아니 그냥 난 커피 안 마시고 자리만 차지할래? 화장실만 쓰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